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도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전해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금호리조트 아산 스파비스에서는 수상안전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생활체육지도사 3급 혹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예체능 계열을 전공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충남 아산이며 모집기간은 6월 3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존슨 컨트롤즈 유한회사에서는 대구 미군부대 자동 제어 시스템 관리와 시스템 업무를 담당할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전기전자나 통신 관련 전공자, 비즈니스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4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서는 로봇기계 조립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정밀기계 조립 경험이 있거나 기계 혹은 기계설계 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5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D&D에서는 재무회계와 자금관리 등 총 10개 분야에서 인턴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셔야겠고요. 인턴 사원 모집 기간은 6월 5일 오후 1시까지며 경력 사원 모집 기간은 6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굉장히 변덕스러운 날씨였죠? 예, 오늘 출근할 때 좀 안 더우셨어요? 오늘은 좀 시원한 것 같았습니다. 예, 오늘은 기온이 좀 떨어졌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자, 매주 저희를 위해서 다양한 해외 취업 정보도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해외 취업 준비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 많이 겪는 부분이 일단은 레주메 서류 작성 부분입니다. 네. 공식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본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겪는 증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짚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과는 상당히 좀 다르죠. 이 해외 취업 서류들을 작성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좀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포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자, 우선 어떤 내용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형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가장 먼저 내 이름 소개하는 거겠죠.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작성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후에 뭐 화면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큰 중요한 문서의 제목과 같은 것이 내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문서 제목과 같은 크기로 폰트 크기를 지난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11폰트를 권장해 드렸었는데요. 네. 제목만은 내 이름만은 조금 더 크게 네. 18에서 한 24에서 26 정도 크기로 볼딕체를 써주시면 아주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되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름 뒤에 성 기입하시는 우리나라 방식과 반대로 된 거는 다들 잘 아시니까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를 적어 넣는 거에도 따로 뭐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어 이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어 이름 같은 경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 영어 이름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뭐 잠깐 거주를 할 때 쓰던 이름이 있긴 한데 따로 제가 공식 문서에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나랑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부르기 위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예. 또는 공식적인 문서에 나를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류 작성 면에서는 공식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어 이름 말고 한국 이름을 써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영어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제 이름 그냥 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레주메 작성하고 인터뷰까지 통과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 이름으로 합격하시게 되면 입사 서류와 그 회사에 남는 모든 기록에는 그 영어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이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분이라면 그냥 영어 이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네. 또 연락처나 뭐 주소 이런 것들을 쓰는 칸들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거주지 주소를 쓰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한국 주소를 네. 영어로 쓰다 보면 네. 좀 애매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걸 좀 동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디스트릭트라고 해야 되는지, 구라고 해야 되는지 막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네네.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주소 채용과 관련된 항목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닙니다. 입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신원이라든지 인적사항을 기록할 때는 명확한 주소가 들어가야 되지만 네. 레주메에 굳이 디테일한 동호수까지 번지수까지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주 생활권은 어딘지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참고를 하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구, 동 순서로 바뀌겠죠. 동, 구 순으로 될 텐데 그 정도까지만 작성하시고 뒷부분은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또 따로 뭐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주메 작성할 때 내가 피드백을 받거나 다시 러브콜을 받게 된다면 그 창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이메일과, 이메일이겠죠. 그렇죠? 예, 전화번호. 직접 전화 오는 경우는 없고요. 예. 뭐 극한 경우는 아니고서는 직접 전화는 잘 안 오고요. 일단 이메일로 먼저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이제 통화를 해야 될 때 전화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매우 중요한 연락 창구이다. 정확하셔야 되고요. 예. 그들이 보기에 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메일은 어떤 걸 쓰면 되나요? 저는 계정이 참 많은데 어떤 걸 사용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체크하는 이메일 계정이면 무관하십니다. 학생이라면요. 학교 계정을 좀 쓰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소속이고 아직 재학생이라는 것도 표시하고요. 학교에서 오는 연락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자주 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졸업생이나 현재 다른 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때는 개인 계정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내가 재직 중인데 그 회사 계정으로 네, 다른 회사에 네. 레주메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거주지는 끝까지 다 안 적었더라도 이메일만큼은 좀 명확하게 네. 적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원 서류를 보면 이 지원 목표를 적으라는 칸이 있잖아요. 여기서 네.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 레주메 중에서요. 비중을 따지자면 50% 이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지원 목표에 불후의 명곡 같은 데서 보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편곡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편곡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전주 나갈 때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주게끔 편곡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전주를 빼고 노래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레주메에서도 오브젝트 부분이 지원 목표 부분이 바로 그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류를 인사 담당자가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지원자에 대해서 강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강점은 반드시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라도요. 그리고 내가 왜 지원했는지 지원 부서만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적까지도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부 부분은 뭐 언급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원 목표를 좀 쓰려면 문장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려면 보통 어느 정도의 분량이 좀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지원 목표를 작성할 때 다양한 얘기들로 나를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길어진다면 지금 조소연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짧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내가 어필하고 자랑하고 싶은 부분들은 인터뷰 과정 중에 뒷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체킹이 됩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문장으로 쓰시고요. 어떤 포지션에 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지 하고 내가 거기에
이러한 역량을 갖췄습니다라는 부분은 꼭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두 문장 안에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목표를 써야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지원 목표를 적을 때 좀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원 포지션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 이제 흔히 하시는 실수들이 뭐냐면요. 지원 직무라든지 부서명만 작성을 합니다. 아, 네. 좀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예, 예. 해서 그냥 작성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마케팅 직무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자면 주간 경쟁사 분석했던 경험을 토대로 마케팅 직무에 지원합니다. 라고 한 문장, 반 문장 정도만 더 해주신다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마케팅이 지원하는데 과거에 이러한 일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자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지원 사료에 보면 또 이 학력 작성 칸이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필수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자격증, 성적 이런 거 다 적어 놓는데 글쎄요. 해외 취업도 마찬가지일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요. 직접 만나보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 사람에 대한 것은 공신력 있게 서류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적과 예. 학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학교의 레벨까지 수준까지도 본다고 해요. 지역이 어디에 있었는지 네네. 그 학교 출신들만 또 뽑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해외 기업도요? 해외 기업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스카이 예. 몇 군데 이런 곳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걸른다는 거죠. 이거는 지방대에 계신 분들한테 그 출신들한테 제가 절망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인사 담당자로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확률이죠. 채용하고 나서 좋지 않은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확률적인 통계 수치에 의해서 좋은 자원일 수 있는 그런 학교 출신을 먼저 뽑는다는 그런 것뿐이지 다른 것들은 아니니까 조금 염려하시지 말고요. 성적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공부했던 전공도 명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죠. 성적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이게 좀 학력이나 이게 좀 보여지는 부분을 통해서 어필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해외 취업입니다. 네. 만나기가 힘드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 말고도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예.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라면 제적당하지 않으려면 다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교과 과정 이외에 비교과 과정으로 개별적으로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그 부분에서 역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역량 차가 나는 다른 공부들을 무엇 했는지를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학사 레벨이시고요. 대학원 졸업하면 석사인 거 우리나라나 해외나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과 과목은 그런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A라는 과정을 배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배웠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레벨 표시하는 방법을 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라는 과정은 학사 레벨입니다. 배칠러 그리고 배웠던 과목. 석사 레벨 같은 경우는 마스터를 많이 쓰죠. 마스터를 많이 쓰고 박사 레벨에서는 닥터라고 써서 내가 외부에서 배웠던 과정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레벨이구나라는 것을 명시해 준다면 그들도 판단하는데 좀 잣대, 기준이 설정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알겠다 하는데 이게 막상 또 써보면 네. 이걸 또 어떻게 영어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걸 좀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예. 해외에서 만약에 학부 졸업생인 경우에 공부하셨던 그 내용들을 기입하는 그런 내용들을 화면으로 한번 보신다면 학업이죠. 에듀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클래스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어느 대학교에서
가로치고 전공 뭐 했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정확하게 전공명하고요. 과목명을 써주시는 게 좋고 우측에다가는 가능하면 그 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지역을 좀 표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세부적인 거 아닙니다. 스테이트, 주까지 정도만 기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대학원 출신자이신 경우는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고요. 복수 전공은 어떤 거를 했으며, 뭐 경제학과, 경영학 예 같이 배웠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했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면서도 충분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네. 가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 교환학생 다녀왔는데 그거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있나요? 근데 많이들 다녀오니까 그쵸. 이런 거 좀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교환학생이라는 건 학생들 내에서 학교 내에서는요 상당히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긴 네. 합니다. 선별되어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느 학교, 어느 대학의 소속이었고 국제적으로 다 어떤 학과, 어떤 공부들을 해왔으며 그 다음에 기간도 좀 표시해 주시고 내가 공부했던 지역도 국가까지, 도시까지 해서 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학력란에 적을 때요. 네네. 이제 대학을 이제 제일 최근에 그 학력으로 적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업데이트된 란에 쓰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쓰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아, 그럼 학력과 아예 별도로. 네, 제가 학력란에 작성을 하되 윗부분에는 교과 과정을 좀 써주시고요. 네네.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부분으로 세컨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분해 네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네. 뭐 끝으로 뭐 장학금을 저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써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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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다고 써야 한다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대학에서 무슨 과 공부했다, 전공 뭐 했었고요, 몇 학기 받았다, 풀 이어다, 두 학기다, 네 학기다 이렇게 학기를 써주시고 연도를 맨 뒤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요, 아, 이 친구가 이 학생은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군. 예. 간혹 이렇게 두 학기, 네 학기 정도 부분적으로 받았었군. 이 부분은 평가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되는 부분의 예. 성실도를 확인할 네. 수 있으니까. 예, 다른 것보다 이런 부분은 꼭 뭐 놓치지 말고 좀 써야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학력 부분을 어떻게 기입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자, 이제는 좀 경력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뭐 학생들도 해외 취업을 많이 준비를 하지만 네. 또 직장인 분들도 재직자도 이직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네네. 때는 좀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궁금하네요. 네, 경력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그동안에 겪어왔던 그런 회사들을 쓰셔야 되는 첫 번째는 근무 기간에 좀 집중해 주세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날짜까지 써야 됩니까? 네, 연월까지만 쓰십니다. 00년 하고 점 찍으시고요. 월. 00월. 네. 월 다음에 점을 찍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통 찍죠. 예. 찍는다는 그런 질문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찍습니다. 네, 근무처 회사의 명칭하고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 국가나 도시까지 좀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회사 이름이 들어갔다면 반드시 맡았던 직책과 부서명까지 좀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또 이제 혼란스러운 게 직책과 직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부서명 앞에다 직책을 말씀드리라고 했던 것은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문을 여는 거거든요. 차장이다, 부장이다, 과장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직책은 직위와는 상관없이 내가 맡았던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직책과 부서명을 쓰시고 그 밑에다가 그 직책 하에 내가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했구나라는 업무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기입해 주시면 아주 적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경력 같은 걸 쓸 때는 네. 이제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회사를 가장 위에 쓰는 게 맞나요? 네네네. 첫 번째 이제 우선순위를 두자면 네네. 가장 최근까지 근무했던 회사를 가장 위에다 역연대순위라고 말씀드렸죠. 역연대순위를 씁니다. 다만 밑으로 갈수록 경력이 많고 이직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 회사를 집어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요. 너무 길게 장황하게 완벽하게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서너 가지 정도 중요한 회사를 쓰시고 불필요한 회사나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인터뷰 과정 중에 그 공백 기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겁니다. 예. 자, 또 뭐 이 업무가 뭐 정말 많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하나하나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개중에 좀 걸러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지원하는 회사, 그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만 먼저 뽑아냅니다. 네네. 순서대로 보게 된다면은 근무처별로 이제 블랙 포인트를 한 3가지에서 5가지 이내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쓰고 싶은 게 많다고 해서 너무 많이 쓰시면 분량과 그 또 적중도에서 상당히 많이 빗나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아깝지만 딱 선별하셔서 직무에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간, 방식은 똑같습니다. 좌측에 기간을 좀 써주시고 어떤 회사에서 직책과 부서 그리고 그 밑에 블랙 포인트를 사용해서 업무 내용들을 기입해 주신다면 가독성 있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서류를 작성할 때 아무리 내가 내용이 좋고 컨텐츠가 좋아도 네. 사실 이 읽는 사람에 있어서 깔끔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포인트 있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블랙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 파워포인트에 점 찍거나 예. 대시를 넣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술식 작성을 권장을 하거든요. 인사 담당자는 기술식 작성 서류를 보더라도요. 서술한 것 이상으로 충분한 내용들을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은 워낙 그 문서들을 많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식으로 쓰시되 부서라든지 업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블랙 포인트로 다 구분해 주세요. 수준을 나눠서 큰 점이라면 예. 다음에는 수준을 좀 내려서 다음 단계를 작성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담당 업무들을 이렇게 적을 때요. 좀 네. 순서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 좀 가장 중요도를 둬서 적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규칙 1, 업무 관련성. 관련 있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네, 규칙 2, 중요한 것. 중요한 것.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업무 관련성은 대충 알겠어요. 지원 분야하고 업무하고 관련 있는 거 쓰라는 얘기시죠. 그런데 중요도는 뭡니까? 이 중요도는요. 지원장의 역량, 그 부분에 포커싱을 두시고요.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고 중요한 사항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업무 스케일이 좀 크거나 큰 프로젝트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 좀 본인의 경험에 더 집중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큰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경비라면 그 사람은 경비원의 자격밖에 역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프로젝트의 크기와 그런 규모와 상관없이 내가 맡았던 역량에 대한 직무에 대한 내용들과 거기에 대한 퀄리티 부분을 중요도에다 포함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력서에 보면요. 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바로 외국어 능력. 그 자격증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뭐 회화 수준 같은 걸 뭐 상중하로 적어서 내라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네. 자, 해외 취업 지원 서류에 기타 역량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어떤 걸 적으면 될까요? Please attention please.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격증과 외국어 부분을 코멘트 하시는데 제가 봤던 모든 레주메에서요. 자격증 부분은 뒷부분에 말씀드려요. 지금 외국어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국어 수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상중하라고 표시 많이 되어 있었던 그런 서류 많이 보셨죠. 근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구분을 나눠야 되는지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그러면 해외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그 수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를 알고 지나가시자고요. 구사 능력에 대한 기준으로다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플루언트, 아주 유창한 수준이라는 플루언트 단어를 한번 활용해 주시고요. 내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비즈니스 레벨이라고 표시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당신과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회화 가능한 수준, 컨버세이셔널 레벨이라고 표시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신은 좀 없습니다. 저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입니다라고 한다면 베이직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그들은 그 기준을 보고 업무의 강도라든지 업무의 내용까지도 판단해서 네. 채용했을 때 첫 스타트 업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 일단 외국어 능력 적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따로 컴퓨터나 자격증 이런 부분은 쓰지 않아도 될까요? 컴퓨터 같은 경우 스킬 부분인데요. 스킬 부분도 반드시 언급하셔야죠.
그런데 이 또한 레주메를 보게 되면 엑셀 다룹니다, 워드 다룹니다, 파워포인트 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 종류만 나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예. 이분들에게도 몇 가지 단어를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excellent comment라고 해서 뒤에 of 프로그램명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 프로그램은 제가 아주 능숙합니다 라는 수준을 표시하시는 거고요. 프로시피엔트 인 프로그램명이라고 하시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사용 다 가능합니다. 예. 인텐시브 knowledge of 프로그램명이라고 한다면 전부는 아니어도요.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수준으로 소통이 되고 있고요. familiar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거 다루는 데는 그렇게 거부감 없습니다. 그 다음에 experience with 프로그램명 이러면은 그거 한번 해봤어요. 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인사 담당자들이 이 친구가 이 프로그램을 이 정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예. 판단할 수 있게 좀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좀 뭐 컴퓨터나 외국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춰 쓰잖아요. 근데 네. 보통 그 본인의 능력보다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나쁜 방법 아닙니다.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동안 만들면 되죠. 네. 그 수준까지. 그럼요. 한 단계 아니라 두 단계 높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러니까요. 실제 인터뷰하시고 체크하실 때 그 수준을 해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결과 책임지시 못하실 것 같으면 현재 레벨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겠죠. 보통 뭐 저가 쓴다고 생각을 하면 네네. 한두 단계 좀 높게 적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런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이제 진짜 그 단계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좀 조금 뭐 다르거나 뭐 진짜 좀 일을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불합리한 상황 같은 게 주어지기도 합니까? 주관적인 기준이거든요. 예. 내가 A 레벨이라고 했는데 그 상대편 회사에서 해외 취업 인사 담당자가 예. A 플러스 기준을 A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기대에 못 미치겠죠. 예. 그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약간의 격차나 오차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큰 문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솔직하게 기입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앞서 자격증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격증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관련되는 것들을 자격증을 충분히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은 있는 것을 그대로 나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인 자격증이 아니고 비공인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라고 사설, 하는 거 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은 공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에 좀 신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하고 있는 직무와 연결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거라면 민간 아니라 구전으로 오는 자격증이라도 활용될 수 있다면 어필하시고 가능할 수 있도록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에 분명히 사용될 수 있다고 자신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뭐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할 때는 네. 좀 주변에 여쭤보는 게 좋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상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상의해서 코치를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직무 분석을 통해서 매칭이 되는지를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경우가 생길 때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매칭시키는 것에 대한 한 번의 코멘트와 그 다음에도 계속 매칭시켜 볼 수 있는 노력이 예. 필요하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땄습니다. 저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격증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레벨 2, 레벨 3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에는 레벨 2 땄습니다가 아니라 레벨 3 준비 중입니다라고 기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2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지속적으로 3까지 개발하고 예. 도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네. 이 지원자는 앞으로도 더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예. 개발하고 있는 친구군 이라고 해서 호감도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같은 레벨인데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팁인데. 예, 보통 그리고 또 이 차수가 있는 시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1차 시험 통과했다. 혹은 네. 뭐 2차 시험까지 있거나 3차 시험까지 있으면 이런 도중에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명시할 수 있을까요?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응시일자, 다음 응시일자를 그냥 써주게 되면요. 감으로 압니다. 그게 그런 의미군요. 그렇죠. 뭐 2018년 11월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네, 넥스트.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네.
길게 문장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공모전 수상 같은 건 또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단어를 씁니다. 수상, 입상, 뭐 표창 이렇게 구분했을 때요. 네. 수상이라는 것은 원이라는 단어 쓰셔서 대명 쓰시고요. 예. 입상하셨다 그러면 어워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어워드하고 이름 써주시고요. 대명. 그다음 표창 받았다라는 거는 좀 구분해서 recognize라고 쓰거나 그냥 name라고 해서 예. 내용들을 집어넣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표창하고 수상했구나, 예. 인정받았구나 구분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런 수상 경력 같은 것도 일단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 좀 정확히 알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표창, 수상, 입상? 예. 입상, 알겠습니다. 표창. 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특히 남성분들이 해외 취업을 할 때 네. 군복무 경력 같은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기입을 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학생한테 질문 받았던 예. 사람입니다. 교수님 이거 군대 갔다 온 거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쓰라고 했습니다. 예. 네, 안 써도 상관없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라도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예. HR 담당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기입해 놓게 되면 남들 다 가는 군대 내가 굳이 써야 되는 거 아니? 써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기분이신데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청년들이 의무 근무를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 재학 시절 중에 이 정도 기간이 빠졌던 건 네. 군대 갔다 온 기간이구나라고 인지하고 알아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일단은 쓰는 게 쓰는 게 좋다. 필히 기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오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 해외 취업 지원 서류 시에 주의해서 좀 작성해야 될 것들을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네. 자, 레주메 작성 다 하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네. 있다면 어떤 것들 좀 봐야 될까요? 전공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네. 다 써놓은 다음에요.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지원 직무와 내가 전공한 분야가 정확하게 매칭하는지를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난 세월 동안 내 기억에 남는 학교나 공부했던 거 말고 엑스트라 활동들은 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액티비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세 번째, 내가 수행했던 인턴십이나 인턴, 조직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누락된 건 없는지,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어필하지 못한 게 있는지 이 네 가지 정도는 반드시 리체크하셔서요. 네. 서류에서 빠졌으면 어딘가에다 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취업 시 작성해야 하는 레주메 작성법에 대해서 커리어 칼리지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